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의 제6장이 되겠습니다. 총칙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선 서론적인 사항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제도의 개념입니다. 시효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에 그 사실관계가 실체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 그대로를 존중해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효제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고 취득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죠. 소멸시효는 총칙편에서 규정을 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소멸시효는 채권, 물권 모두 그 대상이 되지만 취득시효는 물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통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듭니다. 이들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의 안전 그리고 사회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입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거래관계가 쌓이게 되는데 현재 상태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실 상태를 뒤집게 되면 거래 안전을 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명 곤란으로부터의 구제인데요. 오랜 시간의 경과로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지기 쉬운데 이때에는 구체적 증거보다는 현재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한 법률관계에 부합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인데요. 오랫동안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 통설을 말씀드렸는데 이 통설을 좀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 번째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이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사실을 권리 박탈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거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이것은 존재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시효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증명 곤란으로부터의 구제인데요. 이것은 타당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증명 곤란으로부터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효제도의 제1차적 존재 이유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소멸시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P가 있고 Q가 있는데요. 이 P가 Q에게 돈을 꿔줬습니다. 근데 이 Q가 며칠 후에 그 꾼 돈을 갚았습니다. 근데 한 10년도 더 지나서 이 P가 Q에게 내가 꿔줬던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Q는 자신이 돈을 갚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이미 오래전에 없애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는 Q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한편 Q가 돈을 갚지 않고 그냥 10년이 흐른 경우라고 한다면 소멸시효 제도는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앞의 경우는 시효 제도의 순기능이고 뒤의 경우는 역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 제도와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제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유동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입니다. 일정한 기관의 경과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같지만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소멸시효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러한 면이 전혀 없고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소급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척기간에는 시효기간과 달리 중단제도, 정지제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번째,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권리는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크게 다른데 이 양자를 어떻게 판별할까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법규의 문장이죠. 문헌에 의합니다. 즉 문헌에 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면은 소멸시효 기간이고 그 외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권리의 실효입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이것이 권리 실효입니다. 이 권리 실효는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인 실효의 원칙, 이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자, 권리 실효의 경우에는 10년, 20년 이런 것과 같은 획일적 기간이 없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런 점에서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소멸시효의 대상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네, 이렇게 인격권, 가족권과 같은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재산권이긴 하지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항구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시효 취득함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점유권 또는 유치권입니다.
이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성립하고 행사하는 것이고 점유를 잃어버리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문제될 여지가 없지요. 세 번째, 담보물권입니다. 이 담보물권은 늘 그것이 담보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것을 부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은 그에 부종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용익물권을 보겠습니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20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물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은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이렇게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물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죠. 자, 이 문제를 볼 텐데요. 소유권은 시효 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제한물권에 한정됩니다. 근데 이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죠. 자, 그런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소유권이 완전성을 회복하죠. 이 물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완전성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변권입니다. 항변권도 독립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변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으면 진행되지 않죠.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의 장애 내지는 주관적인 사유와 같은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원칙인데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법 제766조 1항입니다. 766조 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이 사실상의 장애 이것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경과입니다. 시효 기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채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소유권 및 채권 외에 나머지 권리는 20년이다. 이렇게 시효 기간이 10년, 2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에 대한 특칙으로서 163조와 164조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고객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리고요. 음식점 사장님의 고객에 대한 채권은 1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단기 시효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단기 시효를 둔 이유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통설은 이 제163조와 164조가 열거하는 채권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빈번한 데다가 액수도 많지 않고 수령 증서도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제163조와 제164조의 채권은 짧은 기간에 만족을 줄 뿐 그 결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어서 다른 채권에 비해 더욱 신속히 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설의 이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소멸시효의 이유는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하지요. 변호사의 고객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시효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고객에 대한 채권액이 얼마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변제로 인한 만족이 오래 안 갑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가 고객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렇다면 변제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 단기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의 특성상 단기에 이행했을 것이라고 하는 변제의 추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서는 소멸시효의 장애를 보겠습니다. 시효 소멸의 이 장애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공부할 텐데 우선 중단을 보겠습니다. 시효 중단이 뭘까요? 자, 기산점에서 시작해서 시효가 쭉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시효가 진행되다가 가령 채권자가 당신 채무 이행하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떤가요? 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즉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또는 변제의 추정 이런 것들이 모두 깨지게 되죠. 즉 소멸시효 진행의 토대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서 앞에 진행되었던 시효를 모두 없애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시효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이렇게 민법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것은 권리자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이고, 세 번째, 이것은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승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의 규율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문은 모두 11개 조문으로서 168조에서부터 178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앞에 두 조문 168조와 169조 그리고 맨 마지막 조문 178조 이것은 시효 중단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170조부터 177조까지는 각각의 중단 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170조 예를 들어보면은 170조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이런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또 171조는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174조는 최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최고는 좀 특징이 있죠. 이 17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이행하시오라고 하는 의사표명으로서 구도로 하든 뭐든 그 형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비정규적인 중단 사유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대신 그 비정규적이긴 하지만은 최고 외에도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되 그 대신 최고 후에 6개월 내에 정규적인 중단 사유가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효 중단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게 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새로 소멸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소멸 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시점은 중단 사유에 따라 다르겠죠. 중단 사유가 재판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 178조 2항은 재판이 확정된 때에 다시 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미칩니다. 이것을 시효 중단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중단 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 대상인 권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정지를 보겠습니다. 이 시효가 진행되다가 정지 사유가 있으면 정지했다가 다시 진행되죠. 이 정지의 경우에는 중단과 달리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 이것을 산입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최소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는 것이 아주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효 기간의 진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겠죠. 시효 정지의 유형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지 사유가 존재하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그 기간을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정지 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시효 완성을 유예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의 시효 정지 제도는 모두 여기 두 번째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 기간이 완성될 무렵에 문제되는 것이죠. 시효 정지 사유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179조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문은 제한 능력자를 위한 정지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정지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효 완성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하지요.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은 종된 권리도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의 효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소급효입니다. 소멸시효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때 기산해서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라고 한다면 권리는 이때 소급해서 소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산일부터 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 곤란 등 권리관계가 깔끔하지 않죠. 이 점을 고려해서 소멸시효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소멸시효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시효를 포기하는 것, 즉 사전 포기,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효이익의 사전 포기를 허용하는 것은 시효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어느 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 즉 사후 포기는 허용됩니다. 이것은 개인적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시효에 관한 합의를 보겠습니다. 시효 완성을 어렵게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단축 또는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합의는 유효입니다. 왜 이것은 무효고 왜 이것은 유효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라고 하는 이 원칙이 있었죠. 이 원칙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원칙은 법률행위 부관 중에서 기한의 이익에 관한 153조를 공부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효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도 같은 관념입니다. 소멸시효를 단축 경감하는 합의는 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소멸시효 강의를 마칩니다. 제1편 총칙편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총칙편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